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부처님의 법을 전파하는 공덕이 됩니다. 자비의 실천. 모든 중생을 내 자식처럼. 자비심이 없으면 지혜도 완전하지 않다. 지혜가 없으면 자비도 맹목적이다. 화엄경. 자비는 가장 큰 공덕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1000번의 제사보다 낫다. 법구경. 모든 중생을 자신의 독자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법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성형외과라는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5층 건물. 태호 원장은 이 건물의 주인이었다. 하루에 20명 이상의 환자를 수술하며 월수익 3억을 올리는 성형외과계의 스타였다. 원장님, 오늘 수술 스케줄입니다. 간호사가 건넨 일정표에는 코 성형 8건, 눈 성형 6건, 지방흡입 4건, 가슴 성형 3건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정도면 오늘 매출이 5천만 원은 나오겠네. 태호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에게 환자들은 숫자였다. 각 수술별 수익금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다.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보는 자는 자신도 수단이 될 뿐이다. 진정한 의사는 환자를 자신의 가족처럼 대한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20세 대학생 지연 씨가 상담실에 들어왔다. 자연스러운 쌍꺼풀 수술을 원한다고 했다. 쌍꺼풀만 하기엔 아쉽네요. 코도 좀 높이고 턱 라인도 정리하면 훨씬 예뻐질 텐데. 선생님, 저는 쌍꺼풀만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취업도 어렵고 외모가 경쟁력이에요. 한 번에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태호는 능숙하게 지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원래 120만 원짜리 쌍꺼풀 수술이 코 성형과 턱선 정리까지 합쳐서 800만 원이 되었다.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대출받아서라도 해야겠어요. 지연이 결정을 내리자 태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표정은 진지하게 유지했다. 좋은 결정이에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수술이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특히 하루에 20건 이상의 수술을 소화하다 보니 실수가 생기기 시작했다. 28세 직장인 수미 씨가 가슴 성형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심각한 염증이 생겼다. 원장님, 가슴이 너무 아프고 열이 나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곧 나아질 거예요. 태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수미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아야 했고 인공보형물을 모두 제거해야 했다. 의료진 과실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수술을 너무 급하게 진행한 것 같네요. 다른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수미는 태호를 의료사고로 고발했다. 사실 태호는 그날 극도로 피곤한 상태였다.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하지만 수술 스케줄을 취소할 수는 없었다. 하루 매출 몇천만 원을 포기할 수 없었다. 수술 중에도 집중력이 떨어졌다. 평소보다 마취량을 잘못 계산했고 절개 부위도 정확하지 않았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태호는 대충 마무리하고 다음 수술로 넘어갔다. 그 결과가 수미의 의료사고였다. 법정에서 태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환자 개인의 체질 문제입니다.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태호의 의료진 과실이 인정되어
벌금 5천만 원과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참회가 없으면 성장도 없다. 태호의 욕심은 동료 의사들과의 갈등도 불러왔다. 태호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하루에 20건씩 수술하면 위험해. 의대 동기인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민수야, 물들어 올 때 노젓는 거야. 장사가 잘 될 때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기회가 있겠어? 하지만 환자 안전이 우선이잖아. 환자 안전.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도 돈 벌려고 의사 한 거잖아. 태호의 냉소적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 그 후로 의대 동기들과의 만남도 소원해졌다. 집에서도 태호는 냉정했다. 아내 영미와 초등학생 아들 준호, 딸 서연이 있었지만 가족 시간보다는 병원 일이 우선이었다. 여보, 준호 학예회에 와줄 수 있어? 그날 수술 많이 잡혀 있어. 미안. 준호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한 번만 시간 내줘. 영미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너희들이 좋은 생활할 수 있는 거야. 태호는 항상 돈을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을 회피했다. 아이들도 점점 아빠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아빠는 우리보다 병원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준호의 말에 태호는 화를 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하지만 아이들의 서운한 표정을 보고도 태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2024년 1월, 태호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도 평소처럼 많은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다. 마지막 환자는 17세 고등학생 민지였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성형수술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선생님, 제발 예쁘게 해주세요. 그래야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요. 민지의 간절한 부탁에도 태호는 별 감정이 없었다. 그저 오늘의 마지막 수익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깨어나? 간호사들이 당황했다. 큰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민지는 3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 민지의 부모가 병원에 달려왔다. 50대 중반의 아버지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서민이었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언제 깨어나요? 어머니가 울면서 물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그는 법적 책임을 피하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민지는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예요. 다른 아이들이 못생겼다고 놀려서 성형수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흐느끼며 말했다. 성형수술 안 했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부모의 절규를 들으며 태호는 처음으로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태호는 깨달았다. 의료사고를 더 이상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을. 이런 사고가 더 일어난다면 병원도 유지하기가 어렵겠다는 사실을. 다행히 민지는 일주일 후에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뇌손상으로 인해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다. 민지야, 엄마야, 엄마라고, 엄마, 누구예요? 민지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의사가 이래도 되는 거야. 아버지가 태호의 가슴팍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우리 딸 원래대로 돌려놔. 제발, 제발. 태호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느꼈다. 17세 소녀의 인생을 망쳐놓았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슴에 박혔다. 한 생명을 해치는 것은 우주 전체를 해치는 것과 같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그날 밤, 태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 됐을까? 의대에 입학할 때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환자는 돈벌이 수단이 되었고 의술은 장사가 되었다. 민지는 누군가의 딸이야. 만약 우리 서연이가 저런 일을 당했다면 처음으로 환자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태호는 병원 직원들에게 놀라운 발표를 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에는 무료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장님, 갑자기 왜요?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다. 우리가 돈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태호의 결심은 확고했다.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다.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는 일은 복덕을 쌓는다. 첫 번째 무료 진료 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 사고로 인한 외상 환자들, 선천적 기형으로 고생하는 아이들까지. 선생님, 정말 무료인가요? 화상으로 얼굴에 흉터가 있는 30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완전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태호가 따뜻하게 대답했다. 그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태호는 느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부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가장 큰 기쁨을 얻는다. 민지의 치료는 계속되었다. 태호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민지를 데려가 치료했다.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다. 6개월 후 민지의 기억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엄마 맞죠? 민지가 어머니를 알아봤을 때 태호도 함께 울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선생님이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태호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이제 예전보다 더 행복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뭐가 행복해? 사람들이 저를 진짜로 아껴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쁘지 않아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민지의 말에 태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겉모습을 바꾸려던 소녀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다. 1년 후, 태호는 더 큰 결심을 했다. 해외 의료봉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캄보디아의 한 시골 마을.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구순구계열, 화상흉터, 각종 기형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었다. 닥터, 플리즈 헬프 마이 차일드. 5세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간절하게 부탁했다. 아이는 구순구계열로 태어나서 제대로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물론이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태호는 2주 동안 50명의 아이들을 무료로 수술했다. 한국에서 하루 버는 돈과 맞먹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닥터, 닥터. 수술받은 아이들이 태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구순구계열 수술을 받은 소녀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또렷하게 말했을 때 태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진짜 의사가 느껴야 할 감정이구나. 돈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기쁨. 그것이 태호가 의사가 되려던 이유였다. 부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다. 자신의 기쁨보다 타인의 기쁨을 우선하는 자가 진정한 보살이다. 한국에 돌아온 태호는 가족들에게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준호야, 아빠가 학예회에 갈게. 정말요. 수술은 괜찮아요. 수술보다 너희들이 더 중요해. 태호는 그날 하루 병원을 쉬고 준호의 학예회에 참석했다. 아들이 무대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아빠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 많았구나. 태호는 병원 운영 방식도 완전히 바꿨다. 앞으로는 환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루 수술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놀랐다. 수익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뜻이었다. 원장님, 그럼 매출보다는 환자 만족이 중요해요.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치료합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익보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다. 이제 태호의 환자 상담은 달라졌다. 선생님, 코 성형하고 싶어요. 25세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 왜 코 성형을 원하시나요? 남자친구가 코가 났다고 놀려요. 태호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 같으면 즉시 수술을 권했을 것이다. 혹시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자신감을 기르는 방법 같은. 네. 외모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태호는 성형수술을 권하는 대신 진지한 상담을 해주었다. 그 여성은 결국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태호의 변화는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태호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돈 얘기만 했는데 의대 동기 민수가 말했다. 민수야,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만 부렸던 것 같아. 괜찮아. 지금의 너를 보니 의대 시절에 순수했던 태호가 생각나. 태호는 정기적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의료윤리에 대해 강의하기 시작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2년이 지난 지금 태호의 병원은 수익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환자 만족도는 최고가 되었다. 태호 선생님께 치료받고 싶어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어났다. 정성스러운 치료와 진심 어린 상담 때문이었다. 무료 진료는 매주 계속되었고 해외 의료봉사도 연 2회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가장 기쁜 소식은 민지의 완전한 회복이었다. 선생님, 저 대학 합격했어요. 민지가 기쁘게 알려왔다. 의예과에 합격한 것이었다. 정말 축하해. 선생님처럼 환자를 정말로 사랑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민지의 말에 태호는 눈물이 났다. 부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 자비의 씨앗은 반드시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 태호는 이제 모든 환자를 자신의 가족처럼 대했다. 어떤 환자든 최선을 다해 치료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은 비용을 받지 않았다. 모든 중생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다. 병원 로비에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다. 환자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자비로운 의료. 태호가 직접 쓴 글이었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의료 철학이었다. 어느 날 아들 준호가 물었다. 아빠,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왜 적게 벌어요? 준호야,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쁨이야. 그게 뭐가 좋아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태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사가 되어 있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니 자신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자비는 베푸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준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더 풍요롭게 한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처럼 태호는 진정한 의사로 거듭났다. 무상의 깨달음. 모든 것은 변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없어진다. 이것이 모든 존재의 법칙이다. 담마차까빠왔다나 수타.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변화에 저항하는 자는 고통받는다. 상응부 니까야.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 이를 알고 집착하지 않는 자가 자유롭다. 중부 니까야. 편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대학 졸업 후 같은 회사에서 25년간 근무하며 차장까지 승진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연봉, 10년 후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강서구의 34평 아파트도 15년 전에 구입해서 이제 거의 다 갚아가고 있었다. 아내 순이는 초등학교 교사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고3인 아들 재현이와 고1인 딸 지혜도 모두 공부를 잘했다. 우리 가족은 정말 복받은 것 같아. 민호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안정적이었고 건강했으며 가족이 화목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들도 언젠가는 변한다. 이것이 무상의 법칙이다. 2023년 9월, 회사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원진의 발표에 사무실이 술렁였다. 하지만 민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25년 근속의 성실한 직원이었으니 설마 자신이 대상이 될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민호야, 걱정 안 돼. 요즘 40대 중간관리직들을 많이 자른다던데. 동료 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뭘 걱정해. 나는 25년 다닌 베테랑이야. 회사가 나 같은 사람을 내보낼 리 없어. 민호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10월 15일 오후 3시. 민호는 인사팀장에게 호출되었다. 편호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명예퇴직 신청서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규정보다 30% 할증해서 드리겠습니다. 25년을 다녔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어제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다니. 부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 믿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 식사 시간에 순이가 물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와? 표정도 안 좋고.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나를 자르겠다고 해. 숟가락을 들고 있던 재현이와 지혜가 멈춰섰다. 뭐라고? 갑자기 아내가 놀라며 물었다. 구조조정이래. 금요일까지 정리하고 나오라고 하더라.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가족들의 충격받은 얼굴을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다. 25년 동안 자신을 정의해온 것이 회사 차장 편호였는데 이제 그 정체성이 사라진 것이다. 나는 누구지? 회사원이 아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명함도 없고 소속도 없는 자신이 어색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집에 있어야 했다. 25년 동안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나가던 습관 때문에 계속 잠에 섰겠지만 갈 곳이 없었다. 아빠는 왜 집에 있어? 지혜가 신기하게 물었다. 아빠가 쉬고 있어. 민호는 실업자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자신을 외적 조건으로 정의하는 자는 그것이 변할 때 혼란에 빠진다. 한 달 후, 민호는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나이가 조금 많으시네요. 요구 연봉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젊은 인재를 원합니다. 면접마다 들리는 말들이었다. 48세라는 나이가 이렇게 큰 장벽이 될 줄 몰랐다. 3개월이 지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퇴직금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생각하면 불안했다. 6개월째 경제적 압박이 시작되었다. 여보, 재현이 학원비가 부족해.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았어. 통장에서 빼자. 하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아파트 대출 상환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민호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봤다. 48세의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아저씨, 밤새 일할 수 있어요? 20대 편의점 사장이 반말로 물었다. 민호는 굴욕감을 느꼈지만 참아야 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정 차장님, 요즘 뭐 하세요? 회사 그만두셨다면서요? 아파트 부녀회장이 물었다. 잠시 쉬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요즘 취업이 어렵다던데 힘내세요. 동정 어린 시선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설상가상으로 2024년 2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심근경색으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민호는 무릎이 꺾였다. 실업의 스트레스에 아버지의 죽음까지.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마지막에 효도도 못했는데. 아버지는 농사지어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일은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 인생의 무상함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부처님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왔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법칙이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민호는 깊은 성찰에 빠졌다.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25년간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직장도 사라졌고
영원할 것 같았던 아버지도 떠났다. 건강했던 자신도 요즘 몸이 자주 아팠다. 영원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절망적이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관점이 생겼다. 변한다는 것은 나쁜 것만이 아니야. 지금의 어려움도 변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부처님의 지혜가 마음에 스며들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민호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을 포기했다. 25년 다닌 회사, 차장이라는 직책, 매월 정해진 월급, 이 모든 것에 매달려 있었지만 이제는 놓아주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과거의 영광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25년 동안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가족들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민호는 창업을 결심했다. 그리고 커피며 디저트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배우러 다녔다. 그리고 카페를 열 수 있었다. 작은 카페였지만 자신만의 사업이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장사 경험도 없는데. 순이가 걱정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해보는 거야.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25년 전의 민호라면 상상도 못했을 도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변화는 성장의 기회다. 카페 운영은 쉽지 않았다. 첫 달은 적자였고 손님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이 어려워도 나아질 수 있어. 6개월 후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다. 수익도 조금씩 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지혜가 말했다. 그래. 응, 회사 다닐 때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즐거워 보여. 정말로 민호는 즐거웠다. 돈은 예전보다 적게 벌었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웠다. 카페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회사 다닐 때는 같은 부서 사람들과만 만났는데 이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내려요? 단골 손님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내렸어요. 이런 작은 인정과 감사가 민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실업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민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변화가 무서웠는데 결국 변화가 나를 구했구나. 만약 회사에서 자르지 않았다면 아직도 의미 없는 회사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도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민호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었다. 안정성보다는 의미가 중요해. 예전에는 안정적인 월급과 보장된 미래가 최고의 가치였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했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이 되었다. 무상을 깨달은 자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올 때마다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었다.
저도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해요. 지금의 어려움도 변할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이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회사원만이 일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은 뭘 해야 할지를요. 민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카페 벽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제 민호는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상함이 주는 자유로움을 만끽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의 가르침이 이런 뜻이었구나. 변화는 인생의 유일한 상수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명이 모든 번뇌의 뿌리다. 무명에서 행이 일어나고 행에서 식이 일어난다. 12연 기법, 올바른 견해가 깨달음의 시작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팔정도, 진리를 찾는 자는 외부의 소음을 버리고 내면의 고요함을 들어야 한다. 법구경, 현재 민호의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또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또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민호가 얻은 가장 큰 보물이었다. 일체계고, 일체무상, 일체무아, 모든 것은 고통이고, 모든 것은 무상하며, 모든 것에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자유롭다. 부처님의 삼법인을 체득한 민호였다. 중도의 지혜,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아라. 수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 7시 기상한 아이들 아침 준비, 8시 30분 출근, 오후 6시 퇴근 후에는 아이들 학원 픽업, 저녁 준비, 숙제 봐주기, 집안일까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늘 자정이 넘었다. 대기업 마케팅팀 차장인 수지는 회사에서도 완벽주의자로 유명했다. 프레젠테이션은 항상 완벽해야 했고, 보고서는 몇 번이고 수정했다. 수진 씨, 이미 충분히 좋은데 굳이 또 수정할 필요 있을까요? 선배 직원이 물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다듬으면 더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다. 완벽을 추구하는 자는 오히려 완벽을 놓친다. 적당함이 진정한 완벽이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 현우와 1학년 딸 예린이를 완벽하게 키우려고 노력했다. 현우야, 피아노 연습했어? 엄마, 숙제 다 했는데 피아노까지 해야 해? 당연하지. 엄마가 월 50만 원씩 피아노 학원비 내는데 연습 안 하면 어떻게 해? 수지는 아이들의 스케줄을 분 단위로 관리했다. 피아노, 태권도, 영어, 수학 학원까지. 아이들은 놀 시간이 거의 없었다. 남편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여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좀 여유를 줘도 되지 않을까? 당신은 몰라.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하라.
과도한 기대는 독이 된다. 수지는 자신에게도 가혹했다.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했다. 체중이 1kg만 늘어도 스트레스 받았다. 화장도 완벽해야 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화장하고 옷도 전날 미리 준비해놨다. 수진아,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 가끔은 대충 해도 돼. 직장 동료의 말에 수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대충. 그럼 안 되죠. 한 번 실수하면 이미지가 깎여요. 2023년 여름, 수진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잠들기가 어려워졌다. 생리불순도 생겼다. 여보, 병원에 가봐.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민준의 걱정에도 수지는 거부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었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 수진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팀장의 권유에도 수지는 고집했다. 아직 마무리할 일이 남았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자는 결국 무너진다. 아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다. 집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아이들이 엄마의 완벽주의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 저는 피아노 하기 싫어요. 예린이가 울면서 말했다. 왜? 피아노는 해야 해. 예술적 감성도 기르고. 친구들은 다 놀고 있는데 저만 학원만 다녀요. 친구들과 비교하지 마. 우리 예린이는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예린은 계속 울었다. 현우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우리가 1등만 하면 좋아해요. 우리가 힘든 건 몰라요. 아이들의 말에 수지는 당황했다. 자신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아이들이 힘들어할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민준과의 갈등도 잦아졌다. 여보, 우리 가족이 너무 각박해졌어.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각박하다니요. 우리는 계획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계획적인 게 아니라 강박적이야. 조금만 여유를 가져봐. 당신은 너무 아니래요. 그렇게 대충 살면 뒤처져요.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었다. 아이들도 점점 위축되어 갔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이 되었다. 극단은 가족을 해체시킨다. 중도만이 화합을 가져온다. 2023년 가을, 수지는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이들 성적이 조금 떨어지자 학원을 더 늘렸다. 현우는 수학이 약하니까 수학학원을 하나 더 다녀야겠어. 엄마, 저는 이미 학원이 너무 많아요. 많은 게 아니야. 다른 애들은 더 많이 다녀. 현우는 결국 일주일에 학원을 7개나 다니게 되었다. 집에 오면 숙제하다가 잠들었다. 수진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 운동도 2시간으로 늘렸다. 결국 수진의 몸이 반란을 일으켰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웠다. 혈압이 떨어지고 영양실조 증상까지 나타났다. 응급실에 실려간 수지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더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가 아니라 자해 수준이에요. 하루 한 끼 식사, 과도한 운동, 이건 건강한 생활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극단적 고행은 몸을 망친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이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의사의 강력한 권유로 수지는 2주간 휴직을 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 25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쉬어야 했다. 처음으로 아이들과 여유 있게 대화할 시간이 생겼다. 엄마, 오늘은 왜 학원 안 보내요? 예린이가 신기하게 물었다. 엄마가 아파서.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 와, 정말요? 예린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아이가 언제 이렇게 밝게 웃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학원에 가지 않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갔다. 현우와 예린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엄마, 나비야. 예린이가 나비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다. 언제부터 이런 소소한 기쁨을 놓치고 살았을까? 엄마, 이렇게 노는 게 제일 좋아요. 현우의 말에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학원보다. 네,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날 밤, 민준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해. 가족을 위해서 하려던 거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족을 힘들게 했네.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야. 조금씩 바꿔가면 돼.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오지만 실천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수지는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 산사에서의 3일은 그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보살님,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시나요? 스님의 질문에 수지는 생각했다.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과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도 극단적인 고행을 하다가 깨달으셨죠. 진정한 깨달음은 중도에서 온다고요. 중도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느슨해도 너무 팽팽해도 안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었다. 중도는 소극적인 타협이 아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다.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수지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아이들 학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엄마, 정말 학원 그만 다녀도 돼요? 응. 대신 하고 싶은 것만 하자. 현우는 피아노만 남기고 다른 학원을 그만뒀다. 예린이는 미술 학원만 다니기로 했다. 자신의 운동도 적당히 조절했다. 매일 2시간 운동하던 것을 3일에 한 번, 1시간으로 줄였다. 회사에서도 수지는 달라졌다.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려고 밤샘하던 것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했다. 수진 씨, 이 정도면 충분해요. 굳이 더 할 필요 없어요. 선배의 말에 이제는 수진도 동의했다. 그래요.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놀랍게도 업무 효율성은 더 좋아졌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니 결과도 더 좋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이 되었다. 중도는 게으름이 아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가족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저녁 식사 시간에 대화가 늘어났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엄마, 저 오늘 친구랑 많이 놀았어요. 예린이가 신나게 얘기했다. 예전에는 학원 때문에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었다.
현우도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성격이 밝아졌다. 엄마, 피아노 치는 게 재밌어졌어요. 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어서 하니까요. 수진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생리불순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잠도 잘 오게 되었다. 여보,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 민준의 말에 수진도 동감했다. 거울을 보니 정말로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완벽주의를 버린 지 1년이 지났다.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이들은 더 행복해졌고 성적도 오히려 좋아졌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집중력이 향상된 것이다. 회사에서도 수진은 더 인정받았다. 팀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업무 성과도 향상되었다. 중도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수진은 이제 깨달았다. 너무 열심히 해도 너무 게을러도 안 된다는 것을. 적당함의 지혜가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어느 날 후배가 물었다. 수진 선배,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우세요? 예전에는 완벽주의자셨는데 완벽함보다 중요한 게 균형이더라고요. 극단은 결국 자신을 파괴해요. 수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도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적힌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다. 현의 비유처럼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중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한다. 수지는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1년 후, 수지는 다시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였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가르침이 일상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스님이 물었다. 중도를 실천해보니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은데도 더 행복해요. 아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을 때 진정한 완벽에 가까워집니다. 현우가 말했다. 엄마, 중도가 뭐예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현우야, 피아노 줄처럼 적당히 맞추는 거야. 너무 세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나잖아. 아, 그래서 엄마가 바뀐 거구나. 수지는 이제 워킹맘들을 위한 모임을 이끌고 있다. 극단적인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엄마들에게 중도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균형 잡힌 엄마가 되세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를 실천해 보세요.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관대하지도 않게 아이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적당한 기준을 세우세요. 많은 엄마들이 수진의 조언을 듣고 변화했다. 가정마다 평화가 찾아왔다. 균형 잡힌 삶. 그것이 수진이 찾은 진정한 행복의 열쇠였다. 가족과 일, 개인 시간과 사회 활동, 목표와 여유, 모든 것에서 중도를 실천하니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중도는 부처가 되는 길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처럼 수지는 진정한 지혜를 얻었다. 집거실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모든 것에는 적당함이 있다. 중도를 아는 자가 행복하다. 수진의 가족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한 행복을, 중도라는 지혜로 찾아낸 평화로운 일상을. 삶은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고통을 멈추는 길이 있다. 8가지 바른 길. 팔정도를 닦아라.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난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무아이다.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라. 탐욕을 내려놓아라. 분노를 다스려라. 어리석음을 버려라. 바른 말만을 하라. 바른 행동을 하라. 바른 마음가짐을 지녀라.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라. 선한 친구와 함께하라. 작은 선행이 큰 공덕을 낳는다.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가져라. 시기와 질투를 버려라. 욕심은 고통을 만든다. 자비심은 세상을 밝힌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진실된 삶을 살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혜로 마음을 밝히라. 남의 탓을 하지 말라. 자신을 돌보되 이타적으로 살아라. 욕망에 빠지지 말라. 타인의 잘못을 허물지 말라. 자신을 지혜롭게 비추어라. 고통은 스승이다. 화를 참는 것이 용기이다. 선행은 곧 나에게 돌아온다. 말에는 힘이 있으니 조심하라. 몸과 마음을 함께 닦아라. 중도를 걸어라. 모든 것은 변한다. 행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허영심을 버려라. 무지는 괴로움을 낳는다. 현재를 살아라. 욕심을 줄이면 자유가 생긴다. 대를 이해하려고 애써라. 상으로 마음을 닦아라. 이익만을 좇지 말라. 선업을 쌓아라. 원망을 품지 말라. 이타심을 기르라. 세상 모든 것은 관계로 얽혀 있다. 나를 너무 고집하지 말라.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하다. 배려는 인간관계의 기초이다.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 성내는 마음은 독이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라. 미움은 사랑으로 녹여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삶과 죽음은 하나이다. 마음을 비우면 평온이 깃든다. 성실히 살아라. 배움은 끝이 없다. 침묵도 때론 큰 가르침이다. 모든 것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근심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나눔은 행복을 키운다. 타인을 용서하라. 남의 시선을 두려워 말라. 매 순간을 새롭게 살아라. 사랑에도 집착이 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무심으로 바라보라.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워라.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고난도 인연이다.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라.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다. 조급함을 버려라. 경쟁보다 공존을 선택하라.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물질은 잠시뿐이다. 지혜는 실천에서 자란다. 눈앞의 이익에 매이지 말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허물을 감추지 말라. 감사함을 잊지 말라. 삶을 수행으로 삼아라. 웃음은 마음의 약이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타인을 비난하지 말라. 끊임없이 배우라. 화가 나면 먼저 숨을 고르라. 연민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오늘을 놓치지 말라. 평정심을 길러라.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한 번 더 참아라. 자만하지 말라. 선업은 빛처럼 드러난다. 게으름을 멀리하라. 미워할수록 그 사람에게 지는 것이다. 습관을 이겨라. 연습이 곧 깨달음이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다.
거짓말을 멀리하라.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라. 선한 동료를 찾아라. 허무함을 받아들여라. 번뇌는 마음이 만든다. 타인의 기쁨을 시샘하지 말라. 수행은 삶의 전부다. 선한 씨앗을 심어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참회는 마음을 정화한다. 마음이 먼저 변해야 세상도 변한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